주요 내용은 ESG 경영의 이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 트렌드 좀 알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다음에 지속 가능 경영과 ESG 이 셋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ESG 경영의 중요성이 확대된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ESG에 대한 관심이 되게 뜨겁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ESG는 뭐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의미하는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의 약자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ESG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이제 확대되고 있는데요. 사실 ESG에 대한 관심이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저희 원에서 2011년도부터 ESG 평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지배구조, ESG 중에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그 우리나라 이제 재벌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재벌들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그 사실 많은 관심이 있었고요. 지금 ESG 트렌드는 이제 환경입니다. 환경, 그 기후 변화, 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가 발생을 하면서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제가 이제 기사를 봤는데 지금 특히 미국 북미 서부 쪽에서 지금 폭염과 가뭄이 굉장히 극심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편서풍이죠. 제트기류가 좀 변경되면서 갑자기 폭염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지금 러시아 쪽도 폭염에 이제 좀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두가 다 이제 기후 변화가 원인이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상 기후 현상이 많이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이 ESG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투자 기업들에게 이제 ESG 경영을 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기업들이죠. 대기업들은 이제 특히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이제 ESG 경영에 대한 요구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내에서 ESG 리스크를 관리하는 그 트렌드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쪽에서는 그 공급망 ESG 실사에 대해서 의무화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그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리백이라고 있습니다. 아리백을 많이 기업들에게 많이 도입해라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아리백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2050년도까지 전기 사용량 전체를 재생에너지로 이제 자발적으로 대체하겠다 일종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나라 기업도 많은 기업들이 가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지금까지 해외 쪽 트렌드였는데요. 이제 국내 트렌드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는 이게 사실 ESG에 대한 관심이 좀 폭발적으로 증가한 계기를 보면은 작년 7월에 정부에서 이제 한국판 뉴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 그다음에 녹색 금융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보면은 올해 들어서 이제 녹색 채권이 발행이 급증을 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이제 누적으로 3조 원 정도 녹색 채권을 발행했었는데 올해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발행한 녹색 채권 발행 규모를 보니까 7.6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녹색 채권, 특히 녹색 금융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작년 말에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내년에 이제 시행을 예정 중에 있는데요. 이게 주요 내용은 이제 하청업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원청과 원청의 이제 경영 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그 법입니다. 지금 시행령을 마련 중이고 내년 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인데 이게 ESG가 사실은 산업재해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재해만 관리할 게 아니라 이제 ESG 리스크를 전반적으로 관리하자 이런 트렌드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에 좀 부응하고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쪽에서는 이제 상장 기업에 대해서 ESG를 공시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에서는 단계적으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발간을 의무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한국거래소는 그 1월 달에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그 21개 공시 공고 지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요 21개 지표에 대해서는 공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환경부 쪽에서 이제 환경정보 공개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그래서 지원법이 이제 지난 3월에 그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개 정보 대상이 확대가 됐는데요. 지금 시행령 개정 작업 중인데 아마도 자산 2조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로 이제 좀 그 공개 대상이 확대될 예정에 있습니다. 예, ESG 그 기후 변화에 따른 이제 그 결과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평균 지구 온도가 사실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위의 그림은 이제 8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이제 지구 온도, 지구의 평균 온도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보다시피 최근에 그 지구 온도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를 좀 이제 세부적으로 한 300년 단위로 봤더니 여전히 이제 사실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이걸 이제 기후 위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 우리가 좀 주목할 거는 위의 그림에서 온도가 상승을 했다가 하강을 합니다. 근데 하강할 때 맨 아래에 있는 온도가 하강된 맨 아래점, 이게 뭐냐? 이게 빙하기입니다. 빙하기. 우리가 봉준호 감독님의 이제 설국열차가 이제 굉장히 그 단적인 예인데요. 거기서 이제 그 아시다시피 전 지구가 이제 굉장히 그 약간 빙하기 가까운 그런 시대를 맞이해서 기차 내에서 생활하는 이제 그런 걸 영화화한 건데요. 보시면 거의 빙하기와 맞먹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영화에서 말하는 그 이상기후의 극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그 지금까지 이제 발생한 이상기후들의 이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이제 그 북미, 러시아 이쪽에서도 이제 폭염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해외 쪽에서 이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 현상에 좀 주목을 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이제 포인트가 이제 호주 산불이 아닌가 싶고요. 호주 산불은 2019년도 6월 달부터 2020년 3월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총 9개월 동안 발생한 산불인데요. 피해 면적은 18만 6천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이거를 한반도 면적의 84%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면적이 10만 평방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면적보다는 훨씬 큰 면적이 이제 산불 피해가 발생했고요. 보시면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쪽에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여기 이제 산불 피해 지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게 포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호주는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올해 3월 달에 홍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900mm 강우량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호주 역사상 60년 만에 최악 홍수로 기록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이제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 현상이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도 사실 이상기후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상기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폭염을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여름에 굉장히 더웠다. 그럼 우리가 이제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올 겨울에 이상 한파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듯이 편서풍으로 우리가 말하는 제트기류가 약해져서 북극의 찬 공기가 더 아래로 내려와서 이제 한파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약해진 제트기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올 여름 같은 경우도 작년 여름에 비해서 온도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것 또한 이런 제트 기류가 약해져서 이런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공급망 ESG 리스크 이거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관리를 좀 강화하고 있는 그런 추세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EU 쪽에서는 이제 공급망 ESG 실사 제도 이걸 의무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겠다 발표를 하고 있고요. 특히 EU 쪽에서 최근에 이제 탄소 국경세를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 언론에 나오기로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탄소 국경세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핵심 산업 공급망 구축할 때 ESG 리스크를 고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핵심 산업을 하면 이제 반도체, 배터리 등이 되겠는데요. 특히 이 핵심 산업에 대해서는 공급망 내에 포함이 되려면은 ESG 경영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래서 ESG 경영은 필수 요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청업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원청업체도 처벌을 받는 그런 내용인데요. 특히 이제 이러다 보니까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의 중대재해 관리 조치 이런 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청업체의 중대재해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트렌드는 중대재해뿐만 아니라 하청업체의 ESG 수준까지, 특히 ESG 리스크 위험이라고 하죠. ESG 위험을 관리하는 것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 다발 업종 쪽에서는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건설업 쪽에서 가장 크게 이제 염려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중소기업 쪽에서도, 이게 사실 대기업 쪽에서 굉장히 방안을 마련 중인데 중소기업 쪽에서도 선제적으로 이 중대재해에 대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기업 경영 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이랬을 경우에 중소기업들은 그 시장 내에서 생존이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한국거래소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에 나온 21개 공시 공고 지표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사회 환경 중심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주로 이제 사회 환경 쪽 성과 중심으로 이제 지표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기업들에게 자율적으로 공시를 하도록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제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거를 기업들에게 가서 CSR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CSR을 기부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일부는 맞습니다. CSR이 기부에서 시작된 개념은 맞는데요. 사실 CSR이 기부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CSR을 정의를 내리자면은 기업이 사회 구성원으로 사회에 기여할 책임이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회 구성원은 사회에 기여할 책임이 있습니다. 개인은 개인의 사회적 책임이 있는 거고요.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 6년 전에 이제 제가 기억하는데 무한도전의 김태호 PD가 언론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한도전을 찍으면서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사실 그 인터뷰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방송 쪽도 일종의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실천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좀 이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개념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이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은 사실 기부에서 시작됐습니다. 기부, 그러니까 자선적 활동, 필란트로픽 액티비티라고 하는데요. 이 자선적 활동에서 시작된 건 맞습니다. 근데 이 기부가 사실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오일 케이스라고 하는데요. 이건 1953년도에 뉴저지 주의 그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 스탠다드 오일 회사가 프린스턴 대학교에 그 당시 이제 몇백만 달러를 기부를 합니다. 기부를 했더니 이제 스탠다드 오일 주주가 소송을 걸었어요. 주주에게 돌아갈 이익을 CEO가 임의로 프린스턴 대학교에 기부를 했기 때문에 주주의 이익을 침해했다. 그래서 소송을 이제 걸었는데 대법원에서 판결 나기를 기업은 기부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매출 증대 효과가 나올 수 있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기업이 이익을 본다. 그래서 주주 이익에 부합하다. 이렇게 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 케이스를 계기로 많은 기업들이 기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업들이 열심히 기부를 했고요. 근데 이제 1970년도에 이제 그 유명한 경제학자인데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그 신문에 기고를 합니다. 기업은 주주의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CSR에 열중하기보다는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기고를 하는데 이게 이제 쉐어홀더 티어리의 그 시작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CSR이 기부, 자선적 활동에 좀 치우치다 보니까 비판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사회적 비용이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 이런 기업들이 좀 볼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CSR 하면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명성을 얻고 매출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장기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적 비용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캐롤의 CSR 분류를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학계에서 이제 캐롤은 CSR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제 분입니다. 그래서 캐롤이 1979년도에 CSR을 이제 네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그다음에 자선적 책임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보시면은 그 경제적 책임과 법적 책임, 요거는 이제 기업들의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 CSR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위에 있는 윤리적 책임, 그다음 자선적 책임, 이거는 이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CSR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사회적 비용이다라는 이제 CSR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는데 이 시각이 좀 굉장히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포토와 크레머가 2002년도에 공유가치 창출이라는 개념을 이제 내놓습니다. 그래서 CSV, Creating Shared Value라는 개념을 내놓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기업이 CSR을 추진할 때 사회적 혜택과 기업의 이익에 이 모두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CSR을 추진해야 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최근 CSR 트렌드는 CSV 개념을 많이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다음은 이제 지속가능 경영과 ESG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CSR과 지속가능 경영은 그냥 유사합니다. 근데 지속가능 경영이 좀 차이를 둔다면은 지속가능 경영은 기업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영을 해야 한다는 게 이제 지속가능 경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속가능 경영은 유럽을 중심으로 나온 개념이고요. 이 지속가능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개념은 1987년도에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나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지속가능 발전을 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잠재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 경영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2015년도에 유엔에서 발표한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입니다. 총 17개 목표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건 2015년도에
그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참고로 저기 ESG 쪽에서는 2015년도에 중요한 그 사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 유엔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파리 협약이 있습니다. 파리 협약은 이제 그 콥21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2도씨 이하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그 온도 상승폭을 2도씨 이하로 유지하자, 그런 기본 개념이 만들어진 건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파리 협약에 대한 그 체결,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리 협약을 탈퇴를 했죠. 그거를 다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미국이 다시 가입을 한 그런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ESG는 뭐냐 살펴볼 텐데요. 참고로 ESG는 그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 수준을 평가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2005년도에 유엔 글로벌 컴팩에서 이제 서밋 회의를 하면서 이게 그때 이제 ESG 투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회의 끝나고 나서 이제 선언문을 만들었는데요. 그 선언문에서 이제 ESG 투자라는 게 명시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이제 이걸 좀 활성화시키고 2006년도에 유엔 PRI 책임 투자 원칙 그 이니셔티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많은 금융기관들이 책임 투자 원칙에 가입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ESG는 지속 가능 경영이 이제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 지배구조, 사회, 환경적인 측면을 좀 부각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ESG 투자와 ESG 금융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ESG 평가라는 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그 환경 경영, 사회 책임 경영, 그다음에 지배구조를 평가하는 그 ESG 평가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들이 지속 가능 경영을 한다는 표현보다는 사실 ESG 경영을 도입한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전 처음에 이게 왜 그럴까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사실 지속 가능 경영이라고 하면은 어떤 거를 해야 될지 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ESG 경영을 한다 하면은 좀 다소 좀 더 명확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배구조, 사회 책임 경영, 환경 경영 쪽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좀 ESG 경영을 좀 더 그 선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요건 이제 ESG 생태계인데요. 예, ESG는 크게 이제 사실 ESG 평가가 굉장히 큰 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600개 평가 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평가 기관이 있고 또 다양한 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해외 쪽은 특히 MSCI 같은 경우는 한 8,500개, 전 세계 8,500개 기업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는 한 400개에서 한 450개 정도 기업을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제 뭐 저희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을 포함해서 뭐 서스틴베스트, 대신경제연구소, 지속가능발전소 한 네 군데가 이제 ESG 평가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ESG 이제 프레임워크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GRI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그 작성 기준을 만드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만들 때 이 기준을 참조를 해서 다 발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ISO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ISO 26000을 만들었습니다. CSR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ESB 같은 경우는 77개 업종에 대해서 재무적으로 중요한 ESG 이슈 이것들을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미국 쪽에서는 굉장히 그 임팩트 있게 지금 공시를 좀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TCFD는 기후 변화가 재무적으로 미치는 영향 이거를 공시토록 한 그 공시 공고안입니다. TCFD는 이제 FSB라고 금융안정위원회에서 만든 이제 TF인데요. 이쪽에서 그 기후 변화 공시의 거의 표준
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평가 쪽에서는 아마 블룸버그 쪽도 이제 그 금융기관 쪽은 많이 아실 텐데, 금융기관 쪽에서는 이제 블룸버그 단말기를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그 ESG 공시 수준을 평가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한 400개 정도, 400사 정도를 평가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ESG 경영 키워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환경 쪽, E 쪽에서는 이제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 이제 RE100, 재생에너지 확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사회 쪽에서는 이제 더불어 성장, 더불어 성장에서는 이제 물론 협력사도 있지만 그 근로자, 직원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소비자도 포함되고요. 그래서 근로자는 인권 경영, 소비자는 소비자 권익 보호가 되겠고요. 협력사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상생 협력 이런 이제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배구조 쪽은 이제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된 그런 지배구조의 모습, 의사결정 체계를 구현하는 게 주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배구조 쪽에서는 기업 범죄, 특히 임원들의 배임 횡령, 그다음에 기업 범죄를 하면 이제 분식회계가 되겠는데요. 분식회계를 최대한 좀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윤리 경영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업들에게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업이 갖고 있는 ESG 리스크 이걸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준에서 우리 기업의 그 ESG 리스크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러니까 어떤 점이 취약한지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이걸 파악을 한다면 보완책을 마련을 해야 될 거고요. 이게 리스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면은 이를 통해서 신규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 이것도 모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단의 행동 원칙으로 A, B, C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좀 어렵지는 않습니다. C는 이제 컴플라이언스라고 법규를 준수할 것 이렇게 좀 제시를 했는데요. 물론 지배구조 쪽에서는 이제 배임 횡령, 분식회계 이런 것도 있겠지만 환경 쪽은 이제 환경 관련 법규 준수를 하는 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회 쪽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아까 말씀드린 중대재해처벌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근로기준법, 그다음에 소비자 같은 경우는 소비자보호법 이런 게 되겠습니다. 공정거래법도 들어가고요. 요 관련 법규를 최대한 준수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B는 이제 비욘드라고 해가지고 윤리 경영입니다. 그래서 비윤리적 행동은 하지 말자. 최소한 비윤리적 행동은 하지 말자 이런 건데 최근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이제 비윤리적 행동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갑질, 특히 이제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이제 나오는 갑질 이런 게 되겠는데요. 이런 거는 최대한 자제를 해야 되고 최소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게 이제 이루어진다면은 마지막으로 A, 액티브하게 ESG 경영, ESG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C와 B, 요거는 이제 ESG 리스크 관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종의 이제 윤리 경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결론인데요. 네, ESG의 중요성은 점차 커질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ESG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은, 저는 이게 생각납니다. 어떤 CEO 분이 이야기했는데, 경영하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세상은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서 더 많은 거를 고려를 해야 되고, 더 많은 측면을 봐야 됩니다. 사실 예전에는 갑질, 80년대만 해도 갑질 이런 게 그렇게 이슈가 안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갑질은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한 사회에 좀 적응하기 위해서는 ESG 경영 이걸 기업들이 좀 필수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ESG를 어떻게 안 할 수 없겠냐? 사실 없습니다. 기업들은 ESG 경영은 필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대기업들은 투자자들이 ESG 경영을 요구를 할 거고 중견기업들은 대기업들이
그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ESG 경영은 규모에 상관없이 반드시 도입해야만 하는 기법이다, 경영 기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ESG를 계속 공부해 오면서 가장 우려되는 게 ESG 와싱입니다. 와싱. 무늬만 ESG인 기업 이런 건데요. 그래서 사실 저희 원에서 평가를 하면서도 계속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잘한다고 평가를 한 기업이 어떤 이런 와싱 효과를 발생을 시킬 건지, 시키고 있는 건지, 이런 걸 저희가 예의주시를 하고 항상 그 예의주시를 하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이거에 대한 좀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형식적인 ESG 경영을 하지 말고 실질적 기업의 경영, 기업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ESG 경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중소기업들도 그럼 ESG를 해야 되냐? 예, 해야 됩니다. 단지 수준의 차이는 있습니다. 대기업 수준만큼 그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ESG 경영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수준만큼은 ESG 경영을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보면은 중소기업들이 이제 ESG 경영 도입할 때 나름의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부 쪽에서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은 좀 더 그 나은 ESG 경영 도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